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응급 현장의 핵심 기술, 환자 병력 청취인데요. 특히 응급구조학과 학생이신 당신의 실력 향상에 정말 꼭 필요한 내용들로 한번 채워보려고 하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꼼꼼히 살펴볼 자료가 있어요. 응급환자 평가와 병력 청취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인데 이걸 보면서 그냥 뭐 항목 나열 이런 거 말고요. 이게 왜 중요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핵심을 파헤쳐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그 병력 청취라는 게 뭐 체크리스트처럼 정보만 얻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환자랑 신뢰를 쌓아야 하고 또 어떨 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단서들 이런 걸 찾아내야 하는 과정이죠. 신체 검진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도 있어요. 병력 청취 결과 보고 신체 검진 방향이나 처치가 아예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네, 정말 그렇죠. 자, 그럼 이제부터 환자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듣는 기술, 병력 청취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특히 환자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현재 병력, 이걸 OPQST ASPN이라는 도구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파악하는지 거기에 좀 집중해 볼게요. 학생 입장에서 뭘 좀 조심해야 할지 그런 것도 짚어드릴 거고요. 이 자료 첫 부분에서도 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효과적인 환자 처치의 진짜 기본은 병력 청취 능력이다. 어떤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얻는 정보의 질이랑 양이 확 달라진다. 그냥 준비된 질문 읽는 거랑은 아예 다른 문제 같아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신뢰. 얼마나 빨리 얻느냐. 응급 상황이라는 게 되게 낯설고 불안한 환경이잖아요. 거기서 환자가 마음을 열게 하려면 우리 응급구조사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명확하고 간결한 질문은 기본이고 환자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몸짓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까지 잘 읽어야 하고요. 또 로봇처럼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공감하는 태도 이런 게 필요하죠. 병력 청취는 정보 수집 그 이상이에요. 환자와의 어떤 치료적 관계, 그걸 만드는 첫 단추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 따라 접근법도 달라져야 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더라고요. 자료에도 나오는데 뭐 복잡한 병력이 있는 내과 환자다 이러면 좀 시간을 들여서 자세히 물어봐야겠지만 당장 막 생명이 위급한 환자한테는 필수 처치하면서 동시에 진짜 핵심 정보만 빠르게 캐치해야 하잖아요. 또 외상 환자는 손상 기전 봐야 하고 현장에서 이걸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 현장 감별 진단 개념입니다. Differential Field Diagnosis라고 하죠. 일단 머릿속으로 가능한 원인 질환들 이걸 쫙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병력 청취하면서 얻는 정보들 있잖아요. 과거력, 약물, 생활 습관 같은 거 이걸 다 종합해서 가능성의 범위를 이렇게 좁혀 나가는 거죠. 처음엔 좀 막막할 수 있어요. 근데 다양한 케이스를 겪다 보면 이런 증상이 같이 나오면 이걸 먼저 의심해야겠다. 뭐 이런 직관 같은 거, 패턴 인식 능력 이런 게 길러질 겁니다. 이건 진짜 강의실에서 배우는 거랑은 또 다른 현장 경험이 중요해요. 자, 그럼 구체적인 병력 청취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일 먼저 기본 정보 기록부터 시작하잖아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날짜, 시간, 환자 나이, 성별, 뭐 인종, 직업 이런 거 확인하는 거요. 어떻게 보면 좀 단순 작업 같기도 한데 이게 또 면담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는 첫 단계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 진짜 정말 이거는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인데요. 바로 정보 제공자가 누구냐 이걸 명확히 해야 돼요. 이 정보가 환자 본인한테서 직접 나온 건지, 옆에 있는 가족한테 들은 건지, 지나가던 사람이 말해준 건지, 아니면 먼저 온 경찰이나 다른 구급대원이 전달해준 건지 이걸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그 정보 출처에 따라서 신뢰도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거든요. 정보 출처가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그냥 뭐 다 참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환자 가족인데 너무 막 흥분하거나 불안해해요. 그럼 그 정보는 좀 주관적이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반면에 과거에도 좀 정확한 정보를 줬던 그런 경험이 있는 뭐 최초 반응자나 동료 의료진의 정보는 신뢰도가 높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것도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정보 제공자의 기억력이나 상황 이해도, 심지어 뭐 숨겨진 의도 같은 것까지 고려해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환자 의식이 괜찮다면 가능하면 환자 본인한테 직접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옆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접 느끼시기에도 그러신가요?
이런 식으로 교차 확인하는 습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정보 출처를 좀 비판적으로 보고 가능하면 교차 확인하는 습관. 이건 진짜 학생 때부터 확실히 몸에 익혀야겠네요. 중요한 원칙이네요. 자, 다음은 환자가 우리를 부르게 된 핵심 이유. 주 호소죠. Chief Complaint, CC. 가장 불편한 게 뭐예요? 라든지 어떤 점 때문에 저희 부르셨어요? 이런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죠. 맞습니다. 여기서 또 학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출동 지령 내린 통제실에서 들은 정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50대 남자 가슴 통증. 여기에 너무 확고쳐서 선입견을 갖는 거예요. 그건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고 현장에 가면 정말 백지 상태에서 내가 직접 환자를 보고 평가하면서 주호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구분. 주호소는 환자가 말하는 증상 그 자체. 예를 들어 다리가 너무 아파요. 이거고 1차 문제, primary problem은 그 증상의 의학적 원인, 그러니까 뭐 정강뼈 골절. 이 둘은 다르다는 걸 명확히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기록할 때는 가능하면 환자가 쓴 표현 그대로 적는 게 좋다. 자료에서 그러네요.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걸 굳이 호흡곤란, 호소함 이렇게 의학용어로 바꾸는 것보다 환자의 그 생생한 표현이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만약에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 좋은 질문이에요. 의식이 없거나 뭐 심한 외상 환자처럼 직접 물어볼 수 없을 때는요. 목격자가 말하는 거, 갑자기 쓰러졌어요. 나 아니면 우리 응급구조사가 본 명백한 손상 기전 있잖아요. 3층 높이에서 떨어짐, 가슴에 칼이 꽂혀 있음. 이런 거 자체가 주호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기록하면 돼요. 자, 주호소를 파악했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좀 깊이 파고드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증상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변하는지 상세하게 조사를 해야 하죠. 여기서 아주 강력한 도구가 나오죠. 바로 OPQRST-ASPN. 이 기억술,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라면 이건 정말 달달 외워야 하고 각 항목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OPQRST ASPN, 이게 현재 환자가 겪는 문제, 즉 현재 병력, History of Present Illness를 아주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틀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순서대로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각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고 진단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씩 좀 볼까요? 첫 번째, O. onset 발병 상황. 증상이 갑자기 시작됐냐? 서서히 나타났냐? 이거 묻는 거 매우 중요해요. 갑작스러운 발병은 보통 혈관 문제, 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거, 아니면 급성 손상 이런 걸 강하게 시사하고요. 서서히 시작된 증상은 뭐 감염이나 만성질환 악화 이런 걸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뭘 하고 있을 때 증상이 시작됐는지 이것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쉬고 있었는지, 운동 중이었는지, 자다가 깼는지 이 활동 상태가 진단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때가 많아요. 아, 외상의 경우에도 그냥 넘어졌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네요. 자료 보니까 혹시 뭐 발작이나 어지럼증 같은 내과 문제 때문에 넘어진 건 아닌지 이것도 확인해야 하고 또 그 경질막 및 출혈처럼 다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 언제 다쳤는지랑 언제부터 증상이 생겼는지 이걸 명확히 구분해야겠어요.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음은 P, provocation, palliation. 유발, 완화 요인. 뭐가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드는지, 유발. 또 뭐가 덜하게 만드는지, 완화. 이걸 묻는 겁니다. 특정 자세, 예를 들어 복통 환자가 무릎 구부리고 웅크리는 자세 있잖아요. 또 심부전 환자가 숨쉬기 편하려고 앉아있는 자세. 이런 거나 움직임, 심호흡 같은 게 통증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면 숨을 깊게 쉴 때 가심 통증이 심해진다. 이러면 늑막이나 늑골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호흡이랑 상관없이 아프다. 그럼 심장 문제일 가능성을 좀 더 생각해야 하는 거죠. 아, 맞다. 저희 도착 전에 환자가 스스로 뭐 약 같은 거, 예를 들어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천식 흡입기 같은 거 썼다면 그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만약 효과가 없었다면 이게 평소랑 다른 심각한 상황이거나 아예 다른 원인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세 번째는 Q, quality, 통증의 질. 통증이나 불편감이 어떤 느낌인지 환자 본인 표현 그대로 듣고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뭐 쥐어짜는 듯하다, 칼로 찌르는 것 같다, 타는 듯하다, 묵직하게 누르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환자의 표현 자체가 진단에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가령 쥐어짜는 듯한 흉통이다 이러면 심근경색을 강하게 의심하고 찢어지는 듯한 흉통이면 대동맥 박리 같은 걸 의심하게 만들죠. 네 번째는 R, Region Radiation. 증상이 있는 정확한 위치랑 그 통증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지, 즉 방사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한테 직접 아픈 부위를 짚어보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손가락 하나로 딱 짚는지 아니면 손바닥 전체로 넓게 가리키는지 이런 걸 관찰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방사통. 이거 정말 중요한 단서예요. 전형적으로 심근경색 통증은 왼쪽 팔 안쪽이나 목, 턱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연관통이라는 개념도 기억해야 해요. 문제가 있는 장기랑 떨어진 다른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배 안의 문제로 횡격막이 자극되면 어깨 쪽이 아플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엉뚱한 곳만 보게 될 수도 있죠. 다섯 번째, S, Severity, 통증의 강도. 얼마나 심한지 평가하는 거. 가장 흔하게 쓰는 건 0점에서 10점까지 점수 매겨보는 건데 근데 이게 또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객관적인 모습도 같이 봐야겠어요. 환자가 말로는 뭐 조금 아파요 하는데 식은땀 막 흘리고 있거나 안절부절 못하면서 아픈데 만지지도 못하게 하면 실제 통증 강도는 훨씬 심각하다고 봐야겠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환자의 그 주관적인 호소랑 표정, 자세, 활동 수준, 또 생체 징후 변화 같은 객관적인 관찰 소견, 이걸 다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증 강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뭐 점점 심해진다든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한다든지 이것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섯 번째는 T, 타임이네요. 증상이 언제 시작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그 뒤로 계속 지속되는지 아니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지 간헐적인지 그리고 총 얼마나 오래됐는지 파악해야 하고요. 과거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였고 이번이랑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처럼 치료 시작 시간이 예후에 엄청 중요한 질환들 있잖아요. 이런 데선 이 시간 정보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자, 이제 OPQRST 다음 ASPN입니다. AS, Associated Symptoms, 관련 증상. 주호소 말고 함께 나타나는 다른 증상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특정 질환은 특징적인 증상들을 이렇게 세트로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관련 증상이 있냐 없냐가 감별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슴 통증 환자한테 숨가쁨, 메스꺼움, 식은땀, 어지럼증 이런 게 같이 나타난다. 그럼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PN, Pertinent Negatives, 적절한 음성적 소견.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 있을 법한 증상들 중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거. 이런 증상은 없으세요라고 물어서 없다는 대답을 듣는 거.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이게 바로 그 경험 많은 응급구조사들이 예리하게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증상이 없다는 정보가 특정 질환을 배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배가 엄청 아프다고 하는데 열이나 구토, 설사가 전혀 없다. 그러면 뭐 감염성 장염보다는 다른 더 신박한 원인, 뭐 대동맥류 파열이나 장허열 같은 걸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죠. 가슴 통증 환자가 숨가쁨이나 식은땀 같은 관련 증상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면 심각한 심정 문제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요. 즉 없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진단 정보라는 겁니다. 와, 이 OPQRST, ASPN 이게 그냥 질문 목록이 아니라 진짜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서로 연결되면서 환자 상태에 대한 퍼즐을 맞춰나가는 과정이군요. 학생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기 쉬운데 각 항목의 진짜 의미랑 그 연결성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틀을 좀 유연하게 사용하면서 환자 대답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 또 다음 질문 방향을 정하고 이런 능동적인 과정이 되어야 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시간도 걸릴 수 있는데 꾸준히 연습하고 실제 현장에서 계속 적용해보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인 당신에게 정말 필수적인 환자병력 청취, 특히 OPQRST, ASPN을 활용한 현재 병력 조사 방법에 대해 좀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신뢰 구축의 중요성부터 정보 출처의 비판적 평가, 주호소랑 1차 문제 구분,
그리고 체계적인 증상 탐색의 필요성까지. 기억해야 할 핵심들이 참 많았네요. 이 모든 과정이 그냥 기록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응급처치를 결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분석 과정이라는 거. 혼란스러운 현장에서도 이 체계적인 접근법을 놓치지 않는 훈련. 이게 결국 당신을 더 침착하고 유능한 응급구조사로 성장시켜 줄 겁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학습 그리고 앞으로의 현장 활동에 정말 실질적인 자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OPQRST, ASPN 같은 이런 원칙들을 실제 현장에 그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말이 좀 어눌하신 노인 환자분이나 극도로 흥분한 보호자, 아니면 여러 증상을 막 동시에 호소하는 환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당신만의 방식으로 이걸 유연하게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단순히 정보를 캐묻는 기술자를 넘어서 환자의 그 숨겨진 고통이나 불안까지 읽어내는 그런 진정한 소통 전문가가 되려면 무엇을 더 고민하고 연마해야 할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응급환자 병력 청취의 깊은 세계를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